어머니, 왜 이렇게 오래 버티세요? 참 힘들게 하시네. 며느리의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그대로 후벼 팠습니다. 마치 제가 짐이라도 된 사람처럼 숨죽여 살아야 한다는 뜻으로 들렸지요.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 버스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은 유독 낯설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지만 집에 돌아오자마자 들은 그 말은 제 삶 전체를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사이 제 통장에서 어디론가 빠져나간 돈, 서로 다른 말만 하는 아이들의 눈빛, 그리고 왜 이렇게 오래 버티시냐며 돌려 말하는 듯한 사람들의 시선까지. 저는 그날 밤 작은 수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래, 이제는 내가 직접 기억해야겠구나. 누가 어떤 말을 했고, 무엇이 사라졌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하나도 놓치지 않기로 마음먹었지요. 그리고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이 일 이번엔 그냥 넘기지 않겠습니다. 제가 겪은 이야기 이제부터 시작될 텐데요. 혹시 끝까지 함께 지켜봐 주실 수 있을까요?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억울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병원 복도가 이렇게 길었던 적이 있었나요? 검사 결과 봉투를 손에 쥐고 걸어 나오는데 제 발걸음이 흘자루처럼 무거워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제 상태가 많이 좋지 않다며 치료 과정이 쉽지 않을 거라고 조심스레 말하셨어요. 그 말이 귓가에 오래 머물렀지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첫째 준호가 팔을 받쳐주었지만 둘째 성호는 이미 휴대폰 계산기부터 두드리고 있더군요. 며느리들은 눈치를 보나 싶었는데 오히려 더한 말을 쏟아냈습니다. 엄마, 이 병이면 돈 많이 든다잖아요? 항암 치료도 힘들다던데. 둘째 며느리 미라가 입을 열었어요. 제가 큰 병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을 들은 지 몇 분도 안 되었는데 그저 비용부터 걱정하는 모습이 참 서러웠습니다. 미라야, 그래도 그런 말은. 제가 말하자 미라는 한숨을 내쉬며 저를 똑바로 쳐다봤지요. 저희도 현실이 있으니까요. 치료한다고 결과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생활비도 빠듯하잖아요. 그 눈빛이 마치 제가 일부러 아픈 것처럼 느껴져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통장을 펼쳐보았습니다. 제가 평생 아껴 모아둔 3천만 원이 있어야 하는데 잔액은 겨우 4만 3천 원. 손이 덜덜 떨려 통장을 다시 봤지만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성호야, 엄마 통장에 있던 돈 혹시 내가 관리한 거 맞지? 제가 조심스레 묻자 성호는 오히려 제게 시선을 들이대며 말하더군요. 어머니가 쓰신 거 아니에요. 요즘 자꾸 깜빡하시잖아요. 마치 제가 제정신이 아닌 사람처럼 몰아세우는데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엄마가 그 돈을 어디다 쓰셨겠어? 병원비 모아둔 거잖아. 첫째 준호가 중간에 나섰지만 성호는 고개를 저으며 눈길을 피했습니다. 알고도 모른 척하는 그 표정 제가 모를 줄 알았던 걸까요? 그때 첫째 며느리 선영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아시죠? 저희 집도 대출에 애들 교육비에 빠듯해요. 성호 집도 상황 어렵고 솔직히 병원비가 얼마나 나올지 모르잖아요. 둘 며느리는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 입 안이 마르는 듯 했어요. 그럼 난 그냥 포기하란 얘기니? 제가 겨우 물었을 때 미라가 똑바로 쏘아붙였습니다. 말만 하지 마시고 그냥 조용히 계세요. 몸도 약하시니까요. 어차피 치료가 쉬운 것도 아니잖아요. 그 말이 제 마음을 깊게 찔렀습니다. 제가 낳아 키운 자식이 제가 며느리라 받아들인 이들이 눈앞에서 이런 말을 한다니요. 너희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기나 하니? 내가 너희 위해 평생을. 제가 소리를 높였지만 미라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다들 그렇게 살았어요. 엄마만 특별했던 것도 아니고요.
그 조롱 섞인 말투에 제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러자 성호가 한마디 얹었습니다. 엄마, 흥분하지 마세요. 몸에 안 좋아요. 요양원 알아볼게요. 편하게 계시면 되잖아요. 요양원. 그 단어가 제 심장을 내려앉게 했어요. 이 아이들이 원하는 건 치료도 함께하는 시간도 아니었구나. 그저 저를 눈앞에서 치워두고 싶었던 거죠. 그날 밤 저는 낡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이제부터 이 아이들이 하는 말과 행동을 하나하나 적어둘 생각이었어요. 제가 살아있는 동안 반드시 밝혀야 할 진실이 있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버스 손잡이를 꼭 쥔 채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이 어쩐지 더 작고 초라해 보이더군요. 그래도 오늘은 치료비 계산만 하면 된다. 마음속으로 되뇌며 접수 창구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직원이 제 이름을 확인하고 잠시 컴퓨터를 보더니 눈썹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죄송하지만 등록되어 있는 결제 내역이 없어서요. 치료비도 아직 미결 상태입니다. 그 순간 머리 뒤쪽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니에요. 분명히 지난달에 치료비 모아둔 돈이 있었는데. 제가 조심스레 설명하자 직원은 고개를 살짝 갸웃했지요. 최근에 누가 대신 결제하거나 계좌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간 내역도 없으세요? 친절하게 묻는 말이었지만 제 입술은 더 바싹 마르는 것만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서랍 깊숙이 넣어둔 통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멍하니 숫자를 바라보는데 눈앞이 흐릿해졌어요. 그동안 아껴둔 병원비가 제 손을 떠난 지 꽤 된 듯 했습니다. 그때 방에서 나오던 성호가 제 통장을 흘끗 보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또 그거 찾으세요. 요즘 기억이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혹시 어디에 쓰셨는지 잊으신 거 아닐까요? 그 말투. 마치 제가 스스로 돈을 없앤 사람인 것처럼 들리더군요. 심장이 콱 조여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성호야, 엄마가 왜 그 돈을 쓰겠니? 병원비도 밀리고 있는데. 제가 말꼬리를 흐리자 미라는 손에 들고 있던 봉투를 툭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치료비가 얼마나 들지 감도 안 잡히는데. 엄마가 계속 집에 계시면 저희는 생활비가 너무 부담돼요. 그 말이 너무 날카롭게 박혀서 순간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제가 아픈 게 죄라도 되느냐. 그런데 미라는 한숨을 길게 내쉬며 더 큰 소리를 냈습니다. 치료를 하셔도 결과가 어떨지도 모르잖아요. 우리도 힘든데 계속 도와달라고 하시면 저희는 무너져요. 그 말은 제 마음을 찢어 놓았습니다. 아픈 사람이 가장 듣기 힘든 말이었지요. 그때 복도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또 울어? 손주가 아무렇지 않게 던진 말 한마디가 제 가슴을 또 찔렀습니다. 저는 문틈 사이로 보이는 부엌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제 먹다 남은 미역국 냄새가 아직 남아 있었고 싱크대 위에 놓여있는 고무장갑이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제 삶도 저 고무장갑처럼 힘을 잃은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아주 작은 불씨가 피어올랐습니다. 그래, 내가 잊지 않겠다. 제가 이렇게 대우받을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저는 일기장 2번째 장을 펼치고 또박또박 적기 시작했습니다. 성호의 말투, 미라의 표정, 병원에서 들었던 이상한 안내까지. 이제는 누가 뭐라고 해도 제 손으로 이 상황을 끝까지 밝혀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다시 병원에 갔습니다. 아침부터 미세하게 비가 내려 공기 중에 눅눅함이 가득했지요. 대기 의자에 앉아 진료 안내서를 꼭 쥐고 있었는데 손끝이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잠시만 이리로 와보시겠어요? 창구 직원이 조심스러운 얼굴로 저를 불렀어요. 입원 치료 준비 서류를 확인해 보니
보호자 관련 문서가 지난번과 다르게 정리돼 있네요. 그 말에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달라요? 무슨 말씀이신가요? 직원은 컴퓨터 화면을 돌려 보여주었어요. 보험 관련 서류에 기재된 이름이 제가 알고 있던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첫째와 둘째에게 균등하게 지정되어 있던 항목이 둘째 이름으로만 되어 있었지요. 제가 바꾼 적이 없습니다. 제가 말하자 직원은 난감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호자분들께서 개인적으로 정리하고 가져오시는 경우도 종종 있어서요. 정확한 확인을 한 번 더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제 마음은 이미 크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성호가 서류들을 챙겨간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부터 뭔가 이상했지요. 진료실에서 나오는데 복도 끝에서 성호와 미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걸음을 멈추었어요. 그냥 엄마는 요양원 보내. 치료비도 없고 우리가 챙겨야 할 게 얼마나 많은데. 미라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성호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대답했어요. 조용히 해. 엄마가 들으면 또 난리 난다니까. 그 말이 제 가슴을 콱 조여오는 듯 했습니다. 숨이 가빠져 손에 쥔 진료 안내서가 구겨질 정도였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서류가 담긴 봉투를 펼쳤습니다. 병원 안내문, 보험 서류, 결제 관련 문서. 그 속에서 의심스러운 종이가 하나 끼어 있었습니다. 보험 관련 변경 신청서. 신청인 보호자 박성호. 제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지요. 필체는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쓴웃음이 나올 정도로 낯선 글씨였어요. 이 아이가 왜 이런 걸 정리한 걸까? 손이 떨려 글자가 번져 보였습니다. 성혼의 집을 찾아갔을 때 미라는 문을 조금만 열고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어머님, 갑자기 오시면 곤란해요. 성호 회사 갔어요. 거짓말은 문틈 사이로 들리는 목소리 하나에 바로 들통났습니다. 엄마, 왜 또 오셨어요? 성호는 방 안에서 나오며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니, 성호야. 내가 모르는 사이에 왜 이런 정리를 한 거니? 성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엄마가 동의하셨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그 말투. 마치 제가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라는 듯한 눈빛. 가슴이 깊이 흔들렸습니다. 성호야, 그 말이 너도 아니란 걸 알잖니. 제가 낮게 말하자 미라가 팔짱을 끼고 나섰습니다. 현실적으로 보세요, 어머니. 치료비도 없는데 어떻게 계속 버티실 거예요? 보험도 정리할 게 많아서 성호가 도와드린 건데. 그녀의 말에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아직 살아있는데 왜 너희가 내 삶을 대신 결정하려 드니? 제가 묻자 미라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살아계신 건 알죠. 하지만 앞으로가 얼마나 길겠어요. 그 말이 제 귀에 아주 선명하게 꽂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며칠 전 정희 씨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님, 혼자 싸우지 마세요. 기록을 남기세요. 그래요. 지금 여기서 울고 화내면 저는 지는 겁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래. 너희가 그렇게 말한다면 나도 이제부터는 너희 말을 그대로 기록으로 남길 거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 비가 더 굵어졌습니다. 버스 창문에 흐르는 물자국처럼 제 마음도 흐려졌지요. 하지만 그 속에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작은 행동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 저는 일기장을 펼치고 첫 줄을 적었습니다. 보험 서류를 들고 집에 돌아온 그날 밤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진통제를 찾았지만 약통은 텅 비어 있었어요. 마치 제 마음속까지 비어버린 것 같았지요. 다음 날 아침 조금이라도 마음을 달래보려고 동네 경로당에 들렀습니다.
그곳에 따뜻한 보온병 냄새와 전기장판 열기가 잠시나마 저를 위로해 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의자에 앉자마자 뜻밖의 말이 들려왔습니다. 정숙 씨, 요즘 마음이 많이 혼란하시다던데요. 며느리가 걱정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제가요? 무슨 말씀이세요? 옆자리에 다른 분이 말을 이었습니다. 어제 선영 씨가 와서 울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 요즘 기억이 오락가락해서 걱정된다고요. 저는 그제야 며느리들의 속내가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제가 하지도 않은 말과 행동들이 이미 누군가의 입에서 꾸며져 퍼지고 있었던 겁니다. 정숙 씨, 요즘은 건강보다 마음이 더 중요하대요. 병원도 한번 가보면 어떨까요? 동정 어린 시선이 제 몸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였지요. 어머님, 지난달 치료 준비금이 아직 정리되지 않아서요. 계속 미납이면 일정이 조금 늦춰질 수 있습니다. 취소나 중단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지만 그 말이 제 마음을 벼랑 끝까지 몰아냈어요. 제가 최대한 빨리 정리해 볼게요. 힘겹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성호에게 연락해 보았지만 신호음만 길게 울릴 뿐이었고 첫째 준호에게 전화하자 선영이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요즘 이상한 소문이 많아요. 동네에서도 걱정이 크다는데 일단 몸부터 챙기세요. 선영아, 그건 죄송해요. 지금은 도와드릴 상황이 아니라서요. 단호한 목소리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오후가 되자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사촌 동생이 숨을 급히 몰아쉬며 들어섰죠. 언니, 혹시 무슨 일 있어? 성호가 전화해서. 언니가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인다고 하던데. 저는 멍해진 채 사촌 동생을 바라봤습니다. 저를 걱정하는 말이 아니라 어디선가 이미 정해진 프레임 그대로의 말들이었으니까요. 언니가 돈 얘기만 나오면 많이 예민하시다더라. 우리 집안도 체면이 있으니 병원 한번 가보라고 했어. 그 말에 제 마음이 또 한 번 무너졌습니다. 가까운 가족만이 아니라 친척들까지. 그 아이들의 말을 그대로 믿고 있었지요. 그날 오후 현관 앞에서 갑자기 다리가 풀려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약도 없고 마음도 무너지고 몸도 지쳐버린 탓이었습니다. 마침 정희 씨가 들렀다가 저를 부축해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일단 진정부터 하세요. 정희 씨의 따뜻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제가 겨우 숨을 고르자 정희 씨가 봉투 하나를 제게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혹시나 해서 기록을 조금 모아봤어요. 봉투 안에는 날짜가 적힌 작은 메모와 무슨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성호 씨가 하신 말씀 중에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어서요.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적어두었어요. 저는 메모를 손에 쥐고 오랫동안 말문을 잃었습니다. 누구나 믿고 의지하는 가족에게서 들었던 상처와는 다른 조용하지만 힘 있는 지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정희 씨 고마워요. 나 이 일 절대 그냥 넘기지 않을 거예요. 정희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어머님. 이제부터는 차근차근 준비하시면 돼요. 작게 삼킨 숨이 제 속에서 결심이 되어 번졌습니다. 모든 게 무너져도 진실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거든요. 저는 그날 아침 손에 쥔 휴대전화를 오래 보았어요. 정희 씨가 보내준 녹음 파일이 병원 내부에서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었지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드디어 시작되는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간호사 혜진 씨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님, 오늘 병원이 혼란스러워요. 성호 씨 부부가 했던 말, 그 녹음이 직원들 사이에서 돌고 있대요.
그 말에 제 심장이 크게 내려앉았지요. 무슨 내용이 그렇게 돌고 있다는 건가요? 혜진 씨는 주위를 한번 살피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며느님이 하신 말 6개월이면 충분하다고. 보험금 이야기까지 전부 들어갔대요. 직원들 표정이 다 굳어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손끝이 찬 기운으로 얼어붙는 느낌이 들었답니다. 이제 숨길 수 없겠지요. 제 입에서 떨리는 독백이 흘러나왔어요. 잠시 뒤 원무과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어머님, 미납된 병원비 확인서를 발급해 드릴까요? 아드님께 연락드렸는데 어머님이 돈을 가져갔다고 주장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기록에는 그 어떤 입금도 없어요. 그 말에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들었어요. 그럼 이제 모든 게 드러나는 거네요. 그 순간이 첫 번째 감정 폭발이었지요. 억울했던 지난 시간들이 한 번에 밀려오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동네 마트 사장님이 저를 불러 세웠어요. 정숙 씨, 이거 꼭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사장님은 CCTV 화면을 돌리며 말했어요. 계산대 근처에서 며느리 선영이 전화를 하며 말하는 모습이 나오더군요. 시어머니, 멀쩡해요. 너무 멀쩡해서 탈이지. 그래서 우리가 치매라고 소문낸 거예요. 안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잖아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똑 하고 끊어졌어요. 숨까지 떨릴 정도였지요. 사장님, 저 영상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우리가 다 알고 있었어요. 정숙 씨가 얼마나 억울했을지. CCTV 영상까지 확보되자 퍼즐이 완성되는 듯한 느낌이 들었지요. 이제 도망칠 곳이 없겠네요.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단했어요. 그날 밤 두 번째 감정 폭발이 찾아왔습니다. 밥을 먹다 말고 전화가 울렸어요. 준호였지요. 엄마, 형이 큰일 났대. 회사에서 회의가 열렸는데 무슨 녹음이 돌면서 난리라더라. 형이 보험 서류 손댄 것까지 의심받고 있어. 엄마가 한 거야?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가 말했잖니? 내가 치매라고. 그런데 치매 환자가 이런 준비를 할 수 있을까? 잠시 정적이 흘렀고 준호는 말을 잊지 못했어요. 저녁 늦게 성호가 찾아왔어요. 문을 열자마자 무릎을 꿇더군요. 엄마, 그 녹음 좀 지워주세요. 회사에서 조사 나온대요. 제발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숙여 아들을 바라보았어요. 내가 했던 말 그대로 돌려줄게. 6개월이면 충분하다고 했지. 그런데 넌 하루도 못 버티니? 성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릴 적 보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책임을 피하려는 낯선 얼굴이었지요. 정희 씨가 변호사와 함께 도착했어요. 테이블에는 모든 증거가 가지런히 놓였답니다. 병원비 미납 확인서, 보험 서류 조작 흔적, 녹음 파일, CCTV 영상까지. 어머님, 이제 가족 모임을 열 때예요. 이번 주말 어떠세요? 제가 일정 조율해 볼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날 모든 걸 끝내겠습니다. 증거를 손에 쥔 제 손이 조금 떨렸지만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단단했어요. 이제 진짜 응징이 시작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주말 저녁 집안 가족들이 모두 제 앞에 모였습니다. 겉으로는 오랜만에 모임처럼 꾸몄지만 제가 이 자리를 만든 이유는 단 하나였지요. 거실 테이블 위에는 지난 몇 달 동안 제가 직접 정리한 서류철과 메모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소파에 앉은 가족들의 표정은 어딘가 불편해 보였고 저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다들 와줘서 고맙다. 오늘은 내가 직접 확인한 것들을 이야기하려고 한다.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엄마, 혹시 지난주 병원 일 때문이에요? 저는 대답 대신 첫 번째 서류철을 열어보였어요.
성호야, 지난 몇 달 동안 병원비가 제때 정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 그런데 병원 기록에는 납부 내역이 없다고 했어. 성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 순간 조용히 옆에 앉아 있던 미라가 불안한 시선으로 손을 만지작거렸지요. 저는 이어서 두 번째 자료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보험 관련해서 정정 요청이 들어갔다는 기록이야. 내가 하지 않은 내용들이 적혀 있더라. 거실 공기가 서늘하게 식어갔습니다. 그때 정희 씨가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손에는 노트북과 작은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고, 가족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어머니 말씀대로 지난 기록들을 확인해 봤어요. 특히 병원에서 오간 대화나 주변에서 들린 이야기들을 날짜별로 정리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지난 몇 달간의 메모와 일정표가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직접적인 단정도, 공격적인 표현도 없이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적혀 있는 정리 자료였지요. 여기 보세요. 정희 씨는 화면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병원비 정산 관련해서 서로 다른 말이 반복됐고, 주변 분들에게 특정한 이야기가 퍼져 있었던 기록입니다. 표현 하나하나가 조심스럽고 정확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너무도 뚜렷했습니다. 가족들이 저를 어떤 눈으로 바라봤는지, 제가 어떤 억울함 속에 있었는지 그대로 드러났지요. 거실에서 누군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조용히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마트 사장님이 보내주신 영상이에요. 선영아, 내가 하는 말이 그대로 녹화돼 있더라. 선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영상 속 그녀의 말은 소문이 왜 퍼졌는지에 대한 이야기였고, 그 말들이 제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모두 이해할 수 있었어요. 준호는 선영을 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이런 이야기까지.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저는 손을 떨며 감정이 북받쳤습니다. 내가 가장 힘들었던 때였어. 그런데 가족들이 날 의심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나는 너무 무너졌어. 이 순간이 오늘 첫 번째 감정 폭발이었지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실을 마주한 제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성호는 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진짜 미안해요. 저도 제 상황이 너무 힘들었어. 힘들었다고 해서 누군가를 의심하거나 내가 한 말이 아닌 걸 만들어내도 되는 건 아니야. 제 말에 성호는 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라의 눈도 붉어졌지만 저는 누군가를 공격할 마음이 아니었어요. 그저 사실만 말하고 싶었어요. 그때 사촌 동생이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언니가 지난 몇 달 동안 어떤 마음이었는지 내가 옆에서 봤어. 언니는 늘 의심을 받았고 늘 혼자 참았어. 이제 그만 언니도 숨 좀 쉬어야지. 거실 곳곳에서 한숨이,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마지막 서류를 천천히 다듬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을 단죄하려고 부른 게 아니에요. 그저 제가 겪은 일, 들은 말, 확인한 기록들을 한 번쯤은 제대로 봐주길 바랬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저는 두 번째 감정 폭발이 찾아오는 걸 느꼈습니다. 나는 가족에게 의지하고 싶었어. 하지만 그 시간 동안 나는 혼자였어. 이제는 나를 지키는 게 먼저인 것 같아. 그 말에 성호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준호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말이 맞아요. 저도 너무 늦게 알았어요.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앞으로의 일은 제가 차분히 정리할게요. 필요한 절차는 전문가와 상담해서 진행할 거예요. 내가 더는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요. 그러고는 마지막으로 한 줄의 교훈을 덧붙였습니다. 사람의 말은 바람보다 빠르게 퍼지지만 진실은 결국
그 모든 소문을 이기더군요. 그리고 작은 씨앗도 심었지요. 이제 제 이야기는 끝났지만 다음엔 또 다른 누군가의 억울함을 밝혀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가족 모임이 끝난 지 며칠 뒤 저는 거실 창문 앞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커튼 너머로 번져 들어오며 먼지들이 천천히 흩어졌고 그 속에서 지난 몇 달의 시간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지요.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번호는 모르는 번호였지만 익숙한 병원 안내톤이 들렸어요. 어머님, 지난번 말씀드린 정상건은 내부 검토가 진행 중입니다. 관련자들에게 사실 확인 절차가 안내되었다고 합니다. 단정적인 표현은 한마디도 없었지만 그 말 속에 어떤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물론 누구를 특정해 말하지도 않았고 저 역시 누굴 지목할 생각도 없었어요. 다만 그동안 억눌렸던 진실이 제 자리로 천천히 돌아오는 느낌이었지요. 전화를 끊고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살짝 불어 나무잎이 흔들렸고 그 움직임 속에서 저도 모르게 작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며칠 후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사장님을 마주쳤습니다. 그분은 저를 보자 작은 종이봉투를 내밀었어요. 정숙 씨, 힘든 시간 보내셨죠? 요즘 여러 사람들 사이에서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더라고요. 괜찮으시면 이거 가지고 계세요. 봉투 안에는 지난번 보여주었던 메모와 확인증 같은 자료들이 날짜별로 정리된 상태로 담겨 있었어요. 누가, 언제, 어떤 말을 했는지 단정 없이 기록된 것들이었지만 그 자체로 제 마음을 지탱해주는 힘이 되었지요. 사장님 감사해요. 괜히 번거롭게 해드린 것 같아서 걱정됐어요. 아니에요, 정숙 씨. 누구나 사실을 알고 싶어 할 뿐이죠. 힘든 일 겪으셨으니까 앞으로는 좋은 날만 오면 좋겠어요. 저는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드렸습니다. 작은 응원이었지만 그 응원 하나가 제 마음을 오래 지켜주었어요. 그날 저녁 정희 씨가 찾아왔습니다. 늘 그렇듯 조심스럽고 따뜻한 표정이었죠. 어머님, 요즘 몸은 좀 어떠세요? 조금 나아졌어요. 마음도 많이 가라앉았고요. 정희 씨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난번 기록들 관련된 분들에게 확인 요청이 들어간 것 같아요. 어머님께서 겪으셨던 일들이 그냥 넘겨지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든 건 절차대로 흘러가겠죠. 저는 더 이상 누굴 탓하거나 벌 주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래도 마음이 좀 후련해지셨을까요? 후련하다기보다는 그냥 조금 편안해졌다고 해야 하나요? 억울함이 사라진 건 아니지만 적어도 이제 숨을 쉴 수 있겠어요. 정희 씨는 제 손등을 조심스럽게 잡아주었습니다. 어머님은 정말 강하세요. 누구보다 마음이 깊고요. 잠들기 전 저는 일기장을 꺼내 한 줄을 적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말은 흐려지지만 남겨진 마음은 결국 진실을 가리킨다. 글씨를 다 적고 펜을 놓는데 창밖에서 봄바람이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겨우내 얼어붙었던 땅이 서서히 풀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지요.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이제는 거짓 없이 제 마지막을 맞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충분하다고 느껴졌습니다.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세윤극장에 큰 힘이 됩니다. 본 영상은 세윤극장의 창작 드라마입니다. 모든 인물, 단체, 기관명은 허구로 구성되었으며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영상에 등장하는 의료, 법률, 경제 요소는 서사 전개의 일부로 실제 조언이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